왕은 어떤 취미를 가졌을까? 그들은 무엇으로 위로받았을까?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권력이 아니라 취미에 빠진 왕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밤하늘의 비밀은 품은 왕, 세종대왕입니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용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간이대 위에서 별을 보고 있던 저를 향해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관측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정갈자리 꼬리 부분, 바로 그 지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무예를 익히고 활을 쏠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 그 속에는 분명 하늘의 이치가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즉위한 지 14년째 되던 해, 1432년의 일입니다. 저는 경연장에서 정인지에게 말했습니다. 경은 천문을 관측하는 기기를 제작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천문 관측이라는 것은 원래 명나라의 흠천감에서 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이 독자적으로 천문을 관측한다는 것은 곧 명나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보이는 별은 명나라에서 보이는 별과 다릅니다. 위도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만의 천문도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천, 김진 등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구상한 천문 관측 기기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혼천의 간의 규표, 앙부일구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신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1435년 드디어 경복궁 경회루 북쪽의 간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석축 위에 관측 기기들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간이대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양의 불빛이 사라진 깊은 밤, 별들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천이를 돌리며 별의 위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정무를 마치고 나면 간이대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늘만 쳐다보시면 용체에 무리가 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알면 계절을 예측할 수 있고, 계절을 알면 백성들이 농사를 제때 지을 수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을 미리 계산하면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은 곧 백성을 위한 학문이었습니다. 1437년 5월 14일,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간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갈자리 꼬리 부분을 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별이 하나 나타난 것입니다. 객성이다. 저는 즉시 관상감 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확인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없던 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별을 객성, 즉 손님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별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한 달쯤 지나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각, 밝기, 위치, 색깔까지요. 당시에는 이 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의 뜻을 알리는 징조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의미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정갈자리 미수자리에 객성이 나타났다. 크기는 탄압만 하고 색은 푸르스름했다. 그리고 579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독일 천문학자들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의 천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관측한 객성의 위치를 현대 천문학 좌표로 변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별은 신성 로버 폭발이었던 것입니다. 백색 외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빼앗아 표면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었죠. 저희가 관측한 위치는 정확했고, 밝기 변화 기록도
신성 폭발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관측이 유럽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초신성을 관측하기 135년 전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의 천문학 수준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천문 관측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관측 결과들을 모아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칠정산이라는 책입니다. 해, 달 그리고 다섯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담은 책이었죠. 명나라의 대통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의 위도에 맞게 계산한 조선만의 역법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정확한 시간에 농사를 짓고 정확한 날짜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간이대에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열정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존재가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간이대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 그 시간들은 제게 단순한 관측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간이대의 유적은 남아 있습니다. 경복궁 터 어딘가에 묻혀 있을 그 석축, 그 위에서 저는 수천 개의 별을 세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여전히 그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정갈자리 꼬리 부분, 그곳에서 579년 전 폭발했던 별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저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 많은 천문학자였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지식을 사랑했고 명예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간이대 위에서 저는 다시 한번 혼천이를 돌립니다. 별들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저는 세상의 이치를 봅니다. 전하, 이제 정말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도 모레 밤에도 저는 이곳에 올 것입니다. 별은 영원히 빛나고 저의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밤들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목욕탕에 숨겨진 장수의 비밀, 영조 이야기입니다. 전하, 또 목욕을 하시려 합니까? 어제도 하셨는데. 내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습니다. 아버지 숙종도 건강하지 못했고 어머니 숙빈 최 씨는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왕실의 정통 혈통도 아니었죠. 게다가 형인 경종은 더욱 병약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형의 병간호를 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인군저의 옛 이름이 밤낮으로 형님의 곁을 지키며 약을 올렸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52세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으니 이미 평균을 넘긴 나이였죠.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병약한 왕이 얼마나 오래 재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단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원래 하루 5끼의 반찬이 수십 가지씩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하루 3끼로 줄였습니다. 반찬 수도 절반으로 줄였죠. 전하, 용체를 위해서라도 더 드셔야 합니다. 상궁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시간이 되면 반드시 수라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정무가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끼니를 거르면 몸이 상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특히 즐겨 먹은 것이 타락죽이었습니다. 우유로 쓴 죽이죠.
실록에는 제가 타락죽을 자주 먹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유의 영향을 일찍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목욕이었습니다. 처음 목욕의 효능을 깨달은 것은 50대 중반의 일입니다. 온양 온천에 행차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평소 쑤시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목욕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법이라고요. 돌아와서 즉시 궁궐 안에 목욕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물을 데우는 아궁이를 따로 만들고 넓은 욕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목욕을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제 목욕 기록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상이 목욕 재개하시다, 상이 온천에 행차하시다 같은 기록들이죠. 신하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목욕을 그렇게 자주 해야 하는가 하고요. 하지만 저는 목욕을 단순한 청결 유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료법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오히려 50대보다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직접 정물을 보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목욕을 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제와 규칙 그리고 목욕이다. 목욕에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적당히 따뜻한 물에 천천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발부터, 그 다음 다리, 그리고 상체 순서로요. 물속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관절을 풀었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고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일종의 수중 운동이었죠. 목욕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였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적당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찬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데운 후 찬물로 발을 씻으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었죠. 70대에 접어들면서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노안으로 정신이 흐려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 경전을 읽었습니다. 오전에는 신하들과 정무를 논의했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목욕을 했습니다. 온양 온천에는 1년에 몇 차례씩 행차했습니다. 자연 온천수의 효능이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온천에 도착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루에 2번씩 온천욕을 했죠. 신하들도 따라서 목욕을 권했습니다. 목욕은 몸을 맑게 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신하들이 제 방식을 따라하더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저는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즉 증손자 산훗날 정조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봐야겠다고요. 목욕은 계속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물을 더 따뜻하게 데웠고 여름에는 약간 미지근하게 했습니다. 계절에 맞춰 조절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80세가 넘었을 때 이제는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영조대왕은 목욕으로 장수하신다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목욕의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절제된 식사를 유지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며 매일 목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83세가 되던 해 저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직접 걸어서 목욕탕에 갔고 스스로 몸을 씻었으며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최장수, 최장기 제위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목욕의 효능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약골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절제, 규칙, 그리고 목욕.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욕탕 안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정치적 스트레스도, 태생적 한계도, 나이의 무게도 모두 물속에 녹아 사라집니다. 전하, 물이 식습니다.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83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가볍습니다. 목욕 덕분입니다. 욕조에서 나오면서 물을 바라봅니다. 이 평범한 물이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52년의 재위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목욕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침전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목욕을 할 것입니다. 모레도 글피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장수 비결입니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한 노인. 저는 왕이기 이전에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킨 현명한 관리자였습니다. 제 목욕은 그렇게 장수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푹과 활에 중독된 정조입니다. 49발입니다, 전하. 관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신발 중 49발을 명중시켰다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저는 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발을 놓쳤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날의 비명소리, 뒤주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침묵.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각인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어떤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활쏘기와 글쓰기, 무와 문이었습니다. 1776년 25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아버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욱 완벽해져야 했습니다. 활쏘기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활을 쏘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매일 새벽 정무를 시작하기 전에 춘당대로 나갔습니다.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관역을 향해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시위를 당기고 놓습니다. 쉭! 화살이 날아가 관역 중앙에 꽂힙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화살을 집어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번째 신발을 모두 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사고풍첩이라는 책에 제 활쏘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792년 10월 30일 신발 중 49발 명중 72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전하, 49발도 훌륭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9발은 만점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45발, 46발, 47발 신발 만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활을 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완벽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하면 손이 떨리고 손이 떨리면 화살이 빗나갑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불가영야. 만물은 가득 차면 안 된다. 49발로 충분하다.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완벽이다. 그 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활을 쏠 때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48발, 49발, 그리고 어느 날은 50발 만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9발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균형이었습니다. 활쏘기만큼 중요한 것이 글쓰기였습니다. 저는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붓을 들었습니다. 정물을 보다가도 틈틈이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송설체, 즉 원나라 조맹부의 서체를 좋아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조맹부의 글씨를 수천 번 임서하며 익혔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당시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죠. 약용아, 너는 글씨가 형편없구나. 정약용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날부터 정약용에게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 교육 방식은 가혹했습니다. 매일 천자씩 쓰게 했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다시 쓰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하께서 내린 글씨 과제는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정약용의 글씨는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글씨를 단순한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글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 것입니다. 글씨가 바르면 마음도 바른 것입니다. 매일 밤 규장각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시를 짓고 책을 읽고 편지를 썼습니다. 신하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손수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요. 홍제전서라는 문집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모은 책인데 무려 100권이 넘습니다. 시, 산문, 편지, 상소문, 비평문 온갖 종류의 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냐고요?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붓을 들었습니다. 정물을 보다가도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적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촛불 10개를 다 태울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용체를 해칩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쉬는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글을 쓸 때 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정리하는 한 사람의 문인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 개혁에 대한 열망 모든 것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규장각에서 글을 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춘당대가 보였습니다. 낮에 활을 쏘던 그곳이었죠. 활과 붓, 무와 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활을 쏠 때도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글을 쓸 때도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활을 쏠 때도 균형이 필요하고 글을 쓸 때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활쏘기와 글쓰기는 같은 것이다. 둘 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련이다. 정약용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활을 쏘든 글을 쓰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닦는 것이라고요. 1800년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활과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붓을 달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군자는 종신토록 배워야 한다. 붓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일생은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활을 통해 배우고 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춘당대 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만 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규장각 터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만 자의 글을 썼습니다. 활과 붓을 든 한 남자. 저는 왕이기 이전의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예술가였습니다. 제 활과 붓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궁궐의 동물원을 만든 왕, 성종입니다. 전하, 원숭이가 또 과일을 훔쳐 먹었습니다.
내관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합니다. 저는 책을 덮고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과일이냐? 배옵니다, 전하. 후원의 배나무에 올라가서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13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1469년의 일입니다. 어린 나이였죠.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궁궐은 넓었고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을 터놓을 상대는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공손했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후궁들은 웃었지만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인 동물은 노루였습니다. 누군가 후원의 새끼 노루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노루가 궁궐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유롭고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노루를 잘 돌봐주거라. 상궁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날부터 노루는 궁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풀을 뜯어다 주었고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노루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저를 보면 다가왔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동물을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동물에게 정을 쏟으신다는 소문이 나면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그러니 이 일은 밖으로 알리지 마시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루 다음에는 사슴이 왔습니다. 지방 관아에서 바친 어린 사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슴에게 반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등에 흰 반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루미가 왔습니다. 긴 다리와 우아한 목을 가진 새였습니다. 후원의 연못가에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루미는 날개를 펼치면 장관이었습니다. 백조도 있었습니다. 연못에 풀어놓았더니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쳤습니다. 저는 정물을 마치고 나면 종종 연못가로 나가 백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1477년 재위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유구국 오키나와에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과 닮았으면서도 다른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털을 가진 작은 원숭이였죠. 눈이 총명해 보였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손오공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원숭이 이름이었죠. 손오공은 영리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고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쪽 나라에서 온 원숭이가 조선의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상궁들에게 명했습니다. 손오공에게 옷을 만들어 주어라. 신하들은 기겁했습니다. 전하,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추우면 병이 날 것 아니오. 결국 작은 가죽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오공에게 입혀보았더니 꼭 맞았습니다. 원숭이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옷 덕분에 겨울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손오공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마구간을 지키는 것이었죠. 당시 민간에서는 원숭이가 말의 질병을 예방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말이 원숭이를 보면 안정된다고 했죠.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손오공을 마구간 근처에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말들은 원숭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로 말들이 병에 덜 걸렸습니다. 신기한 일이로다. 저는 손오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원숭이는 제 손을 잡고 재롱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말썽꾸러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후원의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먹다가 들켰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상궁의 방에 들어가 비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원숭이를 단속하셔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숭이가 원래 그러하오.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소?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원숭이의 장난을 보며 즐거워하셨다.
신하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필요했습니다. 궁궐의 동물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매도 있었고 앵무새도 있었습니다. 앵무새는 말을 따라했는데 어느 날 전하 만세라고 가르쳤더니 정말로 따라했습니다. 신하들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공작새도 받쳐졌습니다. 깃털이 아름다운 새였죠. 후원에 따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작이 꼬리를 펼치면 마치 부채 같았습니다. 한 번은 중신들을 데리고 공작을 보러 갔는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낙타도 있었습니다. 서역에서 온 동물이었습니다. 크고 온순한 동물이었죠. 낙타는 후원의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끔 낙타 등에 올라타 보기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궁궐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전하, 동물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짐이 동물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귀한 것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배고프면 슬퍼하고 배부르면 행복해합니다. 어느 날 후원을 거닐다가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참새였습니다. 저는 그 참새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묻어 죽어라. 상궁에게 명했습니다. 작은 새지만 정성껏 묻어주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생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새도 큰 말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말년에 접어들수록 동물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무가 끝나면 후원으로 나가 노루에게 먹이를 주고 두루미를 바라보고 손오공과 놀았습니다. 손오공은 늙어갔습니다. 털이 희끗희끗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저는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주고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오공이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 울었습니다. 잘 가거라 손오공. 손오공을 후원 한쪽에 묻었습니다.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궁궐 후원에는 그 동물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루가 뛰놀던 잔디밭, 두루미가 서있던 연못, 손오공이 올라갔던 배나무. 저는 입으로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말로는 동물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후원을 거닐며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한 남자. 저는 왕이기 이전에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궁궐은 그렇게 작은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고양이 집사였던 숙종의 이야기입니다. 전하, 금손이가 먹이를 거부합니다. 상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니까요. 1720년 6월, 저의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금손이, 저의 금손이는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황국 정치로 신하들을 바꾸고 3명의 왕비를 맞았으며 장희빈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권력투쟁, 당파싸움, 끝없는 의심과 경계왕의 자리는 외로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위안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마리 고양이였습니다. 16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어느 봄날 저는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날이었죠. 그런데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야옹. 가까이 가보니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금색 털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너무 오래 굶었는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데려와라.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그저 들고양이일 뿐입니다. 들고양이라고 해서 생명이 다른가?
데려오라 하였다. 고양이를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두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고양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고양이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금색 털이 빛났습니다. 햇살을 받으면 마치 금붙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금떡, 아니 금손이라고 부르겠다. 금손이는 빠르게 제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제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염려했습니다. 전하께서 고양이를 너무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금손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치적 고민도 권력 투쟁의 피로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금손이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금손이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정물을 볼 때도 금손이는 책상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는 완벽한 고양이 집사였던 셈입니다. 금손이는 영리했습니다. 제 기분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 있으면 조용히 있다가 기분이 풀리면 다가와 재롱을 부렸습니다. 제가 슬플 때는 제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하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였습니다. 화가 나서 침전으로 돌아왔는데 금손이가 다가와 제 손을 하찼습니다. 그 작은 혀의 감촉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금손아, 너만 진심이구나. 금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위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곳과 먹이, 그리고 애정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식사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수라상이 들어오면 금손이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생선 한 점을 떼어 금손이에게 주었습니다. 상궁들이 따로 고양이 밥을 준비했지만 저는 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전하, 고양이와 수라를 함께 하시다니. 왜 안 되는가? 금손이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외롭게 식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손이와 함께하니 식사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금손이는 책상 한쪽에 동그랗게 말려 잠을 잤습니다. 가끔 제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잠들 때도 함께였습니다. 금손이는 제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밤에는 특히 그랬죠. 작은 체온이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손이는 늙었습니다. 털이 희끗희끗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이제는 높은 곳에 뛰어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늙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주 아팠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손이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1720년 6월, 저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금손이는 제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금손이에게 먹이를 주려 했지만 고양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손아. 손을 뻗어 금손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는 가르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6월 8일 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금손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궁들이 아무리 먹이를 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관 앞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야옹야옹.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주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손이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상궁들이 강제로라도 먹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손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을 따라 죽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연인군이었던 제 아들 훗날의 영조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금손이는 개보다 충직했다. 마땅히 선왕의 곁에 묻어야 한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고양이를 왕릉 근처에 묻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고집했습니다. 금손이는 선왕께서 가장 아끼신 존재였다. 곁에 있어야 한다. 결국 금손이의 시신은 명릉, 저의 무덤 근처에 묻혔습니다. 작은 무덤이었지만 정성껏 만들어졌습니다. 이야고는 투타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숙종의 고양이 금묘는 주인이 죽자 먹이를 끊고 따라 죽었다. 그 충심이 가상하여 왕릉 곁에 묻었다. 이익도 성호사설에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저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금손이는 나의 친구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고양이를 친구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금손이는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신하들도 때로는 가족도 배신합니다. 하지만 금손이는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저를 따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보다 큰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명릉 어딘가에 금손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저의 곁에서요. 우리는 죽어서도 함께입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고양이와 함께 책을 읽는 한 남자. 저는 왕이기 이전에 한 마리 고양이의 집사였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금손이와 함께 영원히 명릉에 머물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황국 정치의 군주로 기억합니다. 강력한 권력자, 냉철한 정치가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부드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외로움을 나누는 따뜻함,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는 존재를 끝까지 기억하는 충실함. 금손이여, 저승에서 다시 만나면 다시 함께하자. 이번에는 정치도 없고 권력 투쟁도 없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사랑과 고양이로 살아가자. 당신은 저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에필로그, 왕도 사람이다. 세종의 밤하늘 관측, 영조의 목욕사랑, 정조의 활쏘기와 글쓰기, 성종의 동물 사육, 숙종의 고양이 집사 생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취미를 즐기고 건강을 챙기고 사랑하는 존재를 아끼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던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500년 전 왕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취미 생활은 역사책 너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별을 세던 세종, 물에 몸을 담그던 영조, 활시위를 당기던 정조, 동물들과 교감하던 성종, 고양이를 품에 안던 숙종. 그들은 왕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